경신년 정월 초하루 온 세상이 새해의 복을 빌며 가가오 웃음꽃을 피울 때 광주 고을 대지주 김진사 댁의 육중한 기와 대문은 비명과 같은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그 문틈으로 보찜 하나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뒤를 이어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쫓겨났다. 3년 전 연분홍 꽃신을 신고 가마를 타고 들어왔던 소연이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뒤통수에는 시어머니 최 씨의 칼날 같은 고함이 박혔다. 칠거지약이라 하였다. 내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생산하지 못하는 몸뚱이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다. 내 놈이 들어온 뒤로 곳간에 쥐가 들끓고 집안 기운이 흉흉하니 오늘로써 인연은 끝이다. 당장 꺼지거라. 소연은 차가운 땅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다. 사랑채 문틈 사이로 남편 수동의 그림자가 보였으나 그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켜주겠다던 사내의 맹세는 불임이라는 낙인 앞에 허무하게 부서졌다. 최 씨는 마지막 잡이라는 듯 엽전 꾸러미를 던졌다. 내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비용 50냥이다.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이거라도 가지고 썩 꺼져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50냥을 쥐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세상, 이 50냥은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자존심의 잔해였다. 정처 없이 눈보라 속을 걷던 소연은 떠들썩한 장터 한복판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깡마른 몸에 혹바지만 입은 쌍둥이 형제가 거친 왈패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이놈들의 유모가 빚 50냥을 남기고 객사했다. 돈을 받지 못했으니 이놈들을 섬으로 팔아넘기거나 염전 노예로 넘겨야 내 본전이라도 찾을 게 아니냐. 빚쟁이 박씨가 아이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소리쳤다. 큰아이 건이가 울먹이며 빚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나리, 제발 저희를 팔지 마십시오.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키워준 유모 할머니의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땅이라도 파게 삽 한 자루만 빌려주십시오. 아이들의 절규에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50냥이라는 거금을 내놓을 용기는 없었다. 그때 소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자식을 낳지 못해 쫓겨난 자신, 부모를 잃고 팔려가는 저 아이들. 운명처럼 이어진 이 비극의 고리를 그녀는 끊고 싶었다. 소연은 품속에서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50냥 꾸러미를 빚쟁이의 발 앞에 던졌다. 그 빚 내가 갚겠소. 그 손 치우시오. 장터에 정적이 흘렀다. 50냥이면 작은 기와집 한 채를 살 수도 평생을 편히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금이었다. 빚쟁이는 미친년 보듯 소연을 쳐다보더니 엽전 주머니를 챙겨 사라졌다. 소연은 떨고 있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제 무서워 말거라. 내가 너희 어미다. 배 아파 낳지는 않았으나 가슴으로 너희를 길러낼 것이다. 그날 이후 소연의 삶은 억척스러운 어미의 삶으로 변했다. 광주 고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소연은 양반과 규수의 기품을 벗어던지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눈이 빠져라 삭바느질을 했다. 손마디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손톱 밑은 늘 검은 흙과 피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은 아이들의 비범함이었다. 큰아들 건이는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를 깨우쳤다. 종이 한 장 쌀 돈이 없어 마당 흙바닥이 그의 공책이었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그의 붓이었다. 어느 날 소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정교한 초서체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북풍은 차갑게 부나 어미의 품은 따뜻하고 가난은 뼈를 깎으나 자식의 도리는 변치 않네. 지나가던 고을 훈장이 이 글귀를 보고 발길을 멈췄다. 이 글을 누가 썼느냐? 7살 아이의 필체라니 이는 제갈공명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 둘째 고니는 샘의 귀신이었다. 시장터에서 소연이 나물 한 바구니를 팔 때 고니는 옆에서 장사를 도왔다. 욕심쟁이 상인들이 소연의 어수룩함을 이용해 돈을 깎으려 하면 고니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주인장, 아까 콩 세대를 넉냥에 사셨으니 이 나물 한 바구니는 최소한 양 3전은 주셔야지요. 지난번보다 쌀값이 1알 2푼 올랐는데 나물값만 제자리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박 밑바닥에 슬쩍 손가락을 넣으셨는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7살 아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정확한 이율과 수치에 상인들은 혀를 내둘렀다. 고니는 어머니가 범푼 돈 하나도 헛되이 새나가지 않게 지켰다. 가난은 여전했으나 소연은 배가 불렀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다. 내 자식들, 너희는 흙 속의 보석이로구나. 어미가 비록 비천하나 너희만큼은 보란 듯이 키워낼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연이 천재 쌍둥이를 키우며 잘 산다는 소문은 기어이 김진사 댁 최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김진사 댁 최씨 부인의 귀에까지 닿았다. 소연을 내쫓은 뒤 새로 들인 며느리마저 3년째 태기가 없자 집안의 대가 끊길까 전전긍긍하던 최씨 부인은 소연이 천재 쌍둥이를 키우며 잘 산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혔다. 뭐라? 그 재수 없는 년이 내 돈 50냥으로 천재 자식들을 키워? 그건 우리 집안의 복을 훔쳐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년이 우리 집대를 끊고 남의 자식으로 호사를 누리다니 내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힌 최씨 부인은 관아의 부패한 사채업자 박씨와 결탁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연의 평화로운 초가집에 험상궂은 왈패들이 들이닥쳤다. 최씨 부인은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마당으로 들어와 소연이 정성껏 고른 콩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다. 이 앙큼한 년, 내 집에서 훔쳐간 50냥으로 거지 새끼들을 키우며 히히덕거리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 땅은 우리 김씨 가문이 점지한 곳이니 내 같은 부정한 과부가 살 곳이 아니다. 소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최씨 부인은 위조된 장부를 들이밀었다. 내 유모가 남긴 빚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100냥이다. 당장 갚지 못하면 너를 관비로 팔아넘기고 이 아이들은 내 집종으로 삼아 평생 개처럼 부려먹을 테다. 건이와 고니가 앞을 막아섰지만 거친 왈패들의 발길질에 아이들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건이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소연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아이들을 향한 폭력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소연은 최씨 부인의 발치를 붙잡고 빌었다. 제발, 제발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의 첩이 되든 관비가 되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내 자식들만은 제발. 소연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 팔겠다는 처절한 결심을 내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소연은 아이들을 뒷문으로 도망시키며 소리쳤다.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관아로 가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건이와 고니는 맨발로 자갈길을 달렸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났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을 지나던 호조판서 홍대감의 임시 숙소였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저희 어머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포졸들의 창 끝에 가로막혔지만 아이들은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규했다. 이때 안에서 서책을 읽던 홍대감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7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피신하던 중 갓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유모에게 맡기고 소식이 끊겨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 살아온 사내였다. 홍대감의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건희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횃불의 불빛이 건희의 뺨을 타고 귀 뒤쪽을 비춘 순간 홍대감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곳에는 홍씨 가문의 직계 장손에게만 나타난다는 선명한 붉은 점 3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다. 홍대감은 다급히 동생 고니의 머리카락을 들쳤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북두칠성점이 선명했다. 홍대감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7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포대기에 싸서 보냈던 내 핏줄이 눈앞에 있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너희를 키웠더냐? 홍대감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건희와 곤이라 하옵니다. 저희 어머니 소연이 나쁜 놈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홍대감은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다.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들이 살아있었어. 홍대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 띈 호랑이처럼 변했다. 여봐라. 지금 즉시 관군을 소집하라. 내 아들들의 어머니를 건드린 놈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소연의 초가집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박 씨가 소연의 목에 밧줄을 걸려던 찰나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마당을 포위했다. 붉은 관복을 입은 홍대감이 백마 위에서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멈추어라.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양민을 겁박하느냐. 박 씨와 최 씨 부인은 판서 대감의 관복을 보고 사색이 되어 엎드렸다. 하지만 박 씨는 돈에 눈이 멀어 위조된 장부를 코앞에 들이밀었다. 대감마님,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국법은 법입니다. 이 여자가 꾼 원금과 복리 이자가 100냥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관비로 넘기는 게 법도인데 어찌 막으십니까? 홍대감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소연의 품에 안겨있던 7살 꼬니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고니는 박 씨의 장부를 낚아채더니 횃불 아래 비춰보았다. 그리고 비웃음을 흘렸다. 아저씨, 셈도 못하면서 고리대 금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선 국법인 대명률에 따르면 사채 이자는 월 3푼을 넘길 수 없으나 아저씨는 억지로 월 이하를 적용했습니다. 고니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원금 50냥이지요. 3년 전 정월에 빌렸다 적혀 있는데 당시 윤달 계산이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기 원금 상환 기록 15냥이 작게 적혀 있는데 이를 누락시키고 이자에 이자를 붙였네요. 제가 지금 바로 암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35냥의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하면 3년 뒤 원리금 합계는 87냥 5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100냥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오히려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12냥 5전을 거슬러 주어야 합니다. 날짜를 위조하고 복리를 중복 청구한 것은 명백한 사기 위조죄입니다. 마당에 있던 관군들과 구경꾼들이 경악했다. 7살 아이가 종이와 붓도 없이 복리 계산과 윤달 보정까지 마친 것이다. 홍대감은 전율했다. 그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여봐라, 문서를 위조하고 관원을 사칭하여 양민을 해하려 한 죄, 저 박 씨와 배우인 최 씨를 포박하라. 가산을 정몰하고 3천리 유배를 보낼 것이다. 최 씨 부인은 내 돈, 내 기와집을 외치며 끌려갔다.
소동이 가라앉고 새벽달이 떠올랐다. 홍대감은 소연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히 큰 절을 올렸다. 부인, 내 가문의 대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시오.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하겠소. 홍대감은 아이들을 한양으로 데려가려 했다. 비단옷과 고기 반찬, 최고의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모진 말을 하며 짐을 쌌다. 어서 가거라. 너희는 이제 판서댁 도련님들이다. 어미도 이제 너희 뒷바라지 지겹다. 제발 호강하며 살아라. 하지만 건이와 곤이는 소연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어머니가 거짓말쟁이인 거 다 압니다. 우리 잘 때 발 주물러 주시며 우시던 거 제가 다 봤습니다. 비단옷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밥 안 먹고 굶어 죽을 겁니다. 아이들의 절규에 광군들도 눈물을 훔쳤다. 7년의 세월 동안 쌓인 정은 핏줄보다 더 진하고 끈끈했다. 홍대감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금덩이를 준들 소연을 떼어놓는 순간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홍대감은 다시 소연의 손을 잡았다. 부인, 내가 오만했소. 아이들의 행복은 오직 부인 곁에 있을 때만 완성된다는 것을 내 이제야 알았소. 부인, 아이들의 유모가 아니라 이 홍만석의 하나뿐인 정식 부인이 되어주시겠소? 아이들에게 진짜 어머니를 빼앗고 싶지 않소. 그것은 지엄한 명령이 아니라 한 사내의 간절한 청혼이었다. 소연은 홍대감의 품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났던 여인이 조선 최고의 판서댁 안방마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셋이 아닌 넷이 되어 완벽해진 가족의 탄생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한양 북촌. 정경 부인이 된 소연은 여전히 고운 자태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건이와 곤이가 나란히 장원 급제하여 금이환영하는 날이었다. 형 건이는 문과 장원으로 조선 최고의 천재 선비가 되었고 동생 곤이는 무과 장원으로 위풍당당한 무관이 되었다.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두 아들의 모습은 북촌 거리를 환하게 비췄다. 이때 잔칫집 대문 밖에서 웬거지 하나가 구걸하고 있었다. 꾀재재한 몰골에 다리를 저는 그 거지는 10년 전 소연을 내쫓았던 전 남편 수동이었다. 집안이 몰락하고 최 씨 부인이 유배지에서 죽자 수동은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다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수동은 대문 틈으로 비단옷을 입고 아들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소연을 보았다. 소연아, 나야. 당신 남편 수동이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무관이 된 곤이가 성큼성큼 걸어 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거기 누구냐? 감히 잔칫날 소란을 피우다니. 곤이의 매서운 눈빛에 수동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곤이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지만 굳이 잡지 않았다. 지나가는 거지로구나. 밥이나 한 그릇 주워 보내라. 수동은 평생을 후회와 통곡 속에 살게 될 형벌을 받으며 골목길로 사라졌다.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소연은 남편 홍대감과 두 아들을 보며 웃었다. 10년 전 눈보라 치던 장터에서 50냥을 던졌던 그 순간 그녀가 샀던 것은 아이들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기적 같은 인생이었다. 온 가족이 보름달 아래 둘러앉아 행복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고 악한 자는 반드시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법이다.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만들어낸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